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흥미진진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세상 곳곳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도 과학과 함께라면 해결하지 못할 게 없죠.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이 미스테리는 지구상에 엄청 많다고요. 대표적으로 한 2개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아니, 문과생 출신인 이 김기환은 도대체 과학을 왜 이렇게 잘하고 잘 아는 걸까? 아하, 예, 진짜 죄송합니다. 미스터리네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미스테리, 요게 진짜입니다. 그 미확인 비행물체 있잖아요. 요거는 아직까지도 뭐 진짜네, 가짜네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쵸. 근데 이 미확인 비행 물체의 실체도 예. 2040년 정도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 예.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미확인 비행 물체와 외계인의 실체를 찾기 위해서 나섰대요. 진짜요? 그러면은 그 미확인 비행물체가 이제 뭐 더 이상 공상 과학이 아니고 진짜 과학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갑자기 막 그 제 지적 호기심이 그 찌개 마냥 막 보글보글 막 끓어오르는데요. 네, 기환 씨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미확인 비행 물체의 실체에 대한 연구는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삐리삐리 응답하라. 미 항공우주국도 UFO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0년 안에 외계의 지적 신호를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네, 오늘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에서는 미확인 비행 물체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함께해 주실 두 분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석대학교 전기자동차공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맹성열입니다. 근데 대중적으로는 뭐 UFO 전문가로 더 많이 알려져 있고요. 현재 한국 UAP 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국 UFO 조사분석 센터장을 맡고 있는 서종한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45년 차 UFO 분야에서 연구해오고 있고요. 주로 제가 하는 일은 제보되는 사진과 영상 분석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대단한 분들이 박수. 와, 네. 45년이시라니까 오늘 기대가 상당히 됩니다. 네. 미국 의회에서는요, 2021년부터 매년 미확인 비행 물체의 실체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에도 개최가 됐는데 미확인 비행 물체에 대한 실마리가 좀 풀리고 있나요, 센터장님? 현재까지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한 뚜렷한 명확한 성과는 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6월 25일 날 미국 정보기관인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 보고서가 이제 9쪽짜리 그 UFO 예비 평가 보고서입니다. 중요한 게 이 UAP는 물체다라는 거를 인정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물리적인 실체라는 거죠. 두 번째 사항은 이 UAP가 국가 안전에 대단한 위협을 주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항이 이 UAP는 항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국가 안보와 항공 안전에 상당히 그 신경 쓰이는 존재가 됐다. 그러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게 뭐냐면은 이 비행물체가 변칙 기동 현상을 보이는데 이것이 외계에서 오는 비행물체일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외계 가설이. 그렇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어떤 혼란, 대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그 가능성을 빼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뭔가 미심쩍은 면이 있으니까 계속 소위 그러니까 휘뚜루마뚜루한 좀 입장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 제대로 안 밝힐 거면 대체 청문회는 왜 여는 겁니까? 뭐 UFO 문제가 처음 불거지기 시작한 게 이제 1947년부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 이후 한 거의 70년 가까이 미 정부에서 UFO 자체에 대한 그게 국가적인 안보나 또는 과학적인 어떤 실체가 있다.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어요. 네네. 근데 이제 21세기 접어들면서
이 UFO에 대한 태도가 다소 좀 변화가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런 어떤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도입한 바로 용어가 UAP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공중 현상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2021년 그 보고서에 보면 이제 5가지 분류하는데 우리가 이제 공중에서 이렇게 부유하는 어떤 물체, 특별한 어떤 기상 현상으로 보기도 하고 최신형 비행체, 이런 것들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대해서 좀 약간 적대적인 그런 국가들이 보낸 어떤 저 스파이 비행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열거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말하자면 별로 의미 없는 것처럼 숨겨놓은 게 기타인데요. 제가 보기에 사실 그 기타 항목, 5번째 기타 항목이 옛날부터 우리가 알아왔던 그 UFO인 것 같아요. 다 우리가 대강 알만한 그런 것들이고 뭐 기타라고 돼서 근데 그거는 또 이렇게 숨겨놨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청문회를 함으로써 뭔가 저 정부의 어떤 그 태도를 좀 거기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근데 그때마다 자꾸 의혹이 제기되니까 벌써 2번째, 3번째까지 왔죠. 그러니까 이제 종합을 해보자면 방금 이제 UAP에 대한 그 케이스 5가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4개는 아이덴티파이드 확인이 됐고 결국에 그 기타가 아직 언아이덴티파이드이기 때문에 이거 저는 헷갈리는 게 확인된 게 사실 더 많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확인 비행 물체는 미스테리한 존재가 맞는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 그 기타라는 게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근데 사실 옛날에 그게 UFO 전담 팀이 미국에 있었어요. 미 공군에 설치돼서 이렇게 운영이 됐었는데 한 20여 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되다가 더 이상 그게 의미가 없다. 국가 안보에도 문제가 안 되고 과학적인 어떤 의미도 없다. 그랬다가 이제 이번에 AARO가 생기면서 2가지가 다 문제가 있다. 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제 미 정부가 인정을 해요. 이제 전담 팀이 이제 운영되면서 UAP의 정의가 법률적인 정의가 바뀝니다. 자, 이 용어가 좀 복잡해요. 미확인, 우주, 항공, 그다음에 해저 현상. 이렇게 바뀌어요. 해저는 또 왜 들어갑니까? 해저까지 들어갔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미 공군에서 주로 문제가 됐어요. 미 공군 조종사들이 UFO를 이제 많이 목격해서 이제 보고를 했는데 요즘 와서 핵 항공모함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이 말하자면 군사적인 활동을 하잖아요. 옛날엔 주로 미국에 있는 그 공군 기지 주변에 이렇게 주로 나타나던 UFO들이 요즘은 핵 항모한테 많이 그 주변에 많이 나타난 걸로. 사실 우주 기술하면 나사가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뭐 우주 비행사들이 저 아폴로 계획에 따라서 우주에 나갔다가 뭐 이상한 걸 봤다 뭐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그거를 나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조사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예. 그래서 철저히 UFO에 대해서 이거는 국가 안보에도 전혀 관련이 없고 과학적인 어떤 의미도 전혀 없다. 이렇게 견지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나사는 절대 이제 관여를 안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주와 대기와 바다를 오가는 현상, 거기에 우주가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그 바람에 나사도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네요. 저는 이제 2040년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전문가들이 이제 모인 세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이 전문가분이 2040년이면 외계인이나 미확인 비행물체 실마리를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해요. 혹시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가 나온 걸까요? 그 발언을 하신 분이 미국 그 세티 프로젝트의 선임 연구원인 세스 쇼스탁이라는 천문학자입니다. 미확인 비행물체의 정체가 뭔지, 또 그 비행물체가 과연 외계에서 오는 비행체인지를 알 수 있는 그 단서를 15년 안에 우리가 포착할 수 있다. 네, 그런 주장을 하신 거죠. 근데 여기에는 객관적인 2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파 망원경과 데이터 분석 기술이 아주 급속도로 빨리 진행되고 있다. 2번째가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발견될, 포착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그 2040년 사실 15년 후니까 금방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는 그냥 소위 감으로 때려 맞힌 뭐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예측을 한 거네요.
이분은 사실 그 세티 계획에 관해서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제 과학자예요. 그리고 사실은 UFO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2020년 이후에 갑자기 UFO에 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세티 쪽 사람들이 UFO에는 관심을 안 뒀어요. 아예. 예. 물론 아예라고는 볼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칼 세건 이런 사람이 사실 UFO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세티를 하기 위해서 UFO를 포기했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게 서로 상충돼요. 그쵸, 그러니까 세티는 굉장히 멀리 있는 데서 오는 신호 받는 건데 UFO는 당장 지구에 오고 있다. 그렇죠. 그 당장 오는데 멀리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네. 근데 쇼스텍은 이제 말하자면 바로 그 칼 세이건이 그렇게 쭉 꾸려놓은 세티 계획의 계승자, 적자라고 할까요? 적통인데 이분이 갑자기 UFO에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하니까 나사에서도 이제 이러면 이제 곤란하잖아요. 완전 반대로.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을 어떻게 하면 이제 다시 세티 쪽으로 이렇게 할까 해서 그래서 최근에 같이 또 뭔가 지원을 하고 미 정부 차원에서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세티 계획은 아까도 잠깐 칼 세이건 얘기를 했는데 1960년대 초 프랭크 드레이크 유명하죠. 드레이크 방정식. 네, 그분하고 한 10분 정도가 모여서 시작했어요. 한 12분 정도. 근데 그 중에 가장 막내가 칼 세이건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끝까지 같이 간 사람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두 사람이 추진한 것 중에 아주 그 중요한 게 바로 아레시보 프로젝트. 아레시보. 예, 1974년에 아레시보 천문대에서 이제 한 게 있죠. 외계에 보내는 어떤 메시지, 이진법으로 이렇게 만든 거기에는 수학적인, 생물학적인 또 천문학적인 그런 정보를 담아서 보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내고 나서 한 3년쯤 지나서 1977년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요. 예, 실제로 뭔가 피드백이 온 것 같다. 그래서 메시지에 대해서 뭔가가 답이 왔어. 왔다. 그래서 그거 이제 우리가 와우 신호라고 불러요. 그런 이제 포착이 됐어요, 전파가.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레시보 메시지 또 와우 신호 감이 잘 안 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변환한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게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1974년에 보낸 아레시보 메시지. 제가 봤을 때 저거 그냥 테트리스 같은데요? 예. 테트리스 같기도 하고 예전에 많이 했던 십자수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저기에 수학, 생물학, 그 천문학 그런 정보들이 아주 빼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들은 게 와우 신호라는 거죠? 예. 한마디로 와우. 예, 좀 놀라운데. 예, 과연 저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일단 이것이 자연적인 건 아닌 것 같다. 어떤 네. 인공 신호다. 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그런 믿음이 아직까지 있고요. 왜냐하면 그게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출처가. 네. 그래서 오늘날 UFO라든지 외계 생명체와 관련해서 저 와우 신호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울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아직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신호죠. 이제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어떤 미확인 비행 물체에 대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인터넷만 검색해도 쉽게 미확인 비행 물체 영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불시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미확인 비행 물체, 과학의 눈으로 그 실체를 들여다봤습니다. 미확인 비행 물체, 이제 그 실체를 밝힐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분명 지구상에 몰래 숨어든 Unidentified Flying Object, UFO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미 그 증거를 여기에 이렇게 모아왔습니다. 그 미스터리를 제가 과학적으로 밝혀보겠습니다. 출발! 자, 제가 드디어 이 미확인 비행 물체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곳에 왔습니다. 자, 박사님, 드디어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저도 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미확인 비행 물체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요 증거들을 쫙 갖고 왔는데 이걸 어떻게 좀 분석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과학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영상 분석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하나하나씩 이게 어떤 현상일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얘기를 드릴까 해요. 좋습니다. 일단 요거 첫 번째, 제가 찾은 이 미확인 비행 물체 특징이라고 한다면 편대 비행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아주 제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적외선으로 촬영된 이미지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형상과 다르게 찍혀요. 적외선에 반사하는 광원을, 열 또는 광원을 기록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 형상이 뭉개져서 블러리 된 것처럼, 흔들린 것처럼 약간 뭉퉁거려서 찍히는 현상들이 있어요. 적외선으로 촬영하면은 대부분 원거리에 있는 피사체들은 저렇게 그냥 점 광원으로 찍혀요.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 물체라면. 왜냐면은 날고 있는 비행 물체는 엔진 또는 기관에 의한 열에 의해서 열 반사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적외선에는 흰색으로 찍혀요. 근데 그게 저기 멀리 있다? 그러면 대기 중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입자들이라든지 빛의 산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형태가 뿌옇게 동그랗게 생겨요. 그런 현상들 때문에 저거는 일반적인 비행 물체가 적외선으로 촬영되면서 UFO처럼 찍혔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점만 가지고 UFO다 아니다라고 단정질 수 없어요. 근데요, 이거 말고 미국 국방부에서 발표한 영상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것도 적외선입니까? 이거 지금 순간적으로. 앞단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수하게 많은 점으로 찍히는 것들이 있다. 적외선이나 뭐 이런 걸 촬영되게 되면은. 뭐 저것도 뭔가의 미상의 피사체가 우리가 하늘에 날아다닐 수 있는 드론이라든지 뭐 무인기가 날아가고 있는데 전투기 드론사가 저 멀리서 클로즈업 해가지고 촬영한 걸 수도 있어요. 그냥 동그란 점으로 찍혀있기 때문에 근데 하늘에 떠있고 꼭 동그란 점이다. 그러니까 UFO다 라고 하는 귀납이 안 돼요.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왜 UFO냐라고 한다면은 저게 왜 비행기다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한다면은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면은 날개가 2개다. 양쪽에 엔진이 있다. 뒤에 꼬리 날개가 있다. 이런 거를 가져와야지 비행기다라고 하지. 그냥 점을 가지고 UFO다. 왜? 그냥 하늘에 떠 있으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설명을 하려면은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한테 주신 영상들은 그냥 하늘에 떠 있고 동그랗다. 전 모양이다. 신기하다가 다인 거예요. 그리고 크기가 너무 작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외계인이 좀 작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너무 작으면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요? UFO 작은 거 뭐 망치로 한번 때리면 뭐 작아가지고 보면. 맞는, 일리가 있네요. 굉장히 설득을 잘 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요건 제가 준비한 야심작입니다. 요건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2016년에 다큐멘터리 감독이 미국 유타주 인근에서 찍은 영상인데요. 잘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아, 봤어요. 벌레. 이 벌레예요? 네. 벌레라고 어떻게 확신하시죠? 방금 쉬었죠? 예. 오른쪽으로 한번. 예. 이렇게 쉬면서 오죠. 예. 약간 자유 비행을 하고 있고 크기도 매우 작으며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흰색 피사체를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그 흔히 풍경 영상이라든지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뭐 고속도로에 달리고 있는 블랙박스 이런 데서 많이 보는 장면들이거든요. 다 이렇게 찍혀요. 흰색으로 뭔가 확 날아가죠. 자, 이제 외계인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외계인. 보세요. 벌써부터 지금 약간 아시죠? 옛날 ET. 오씨, 무서워. 저 이거 볼 때마다 무서워. 이게 보세요. 걸음걸이도 괴상하고요. 예? 저는 이거는 그냥 보는 순간 약간 연출된 영상일 가능성이 높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좀 뭔가 이상한 것도 있어요. 여기 뭔가 튀어나온 거 보여요? 여기? 네네네네. 예. 이 머리 쪽에 뭐 달랑달랑 예. 움직일 때 예. 머리 묶어랑 묶은 것처럼 주장 영상들이 상당히 많아요. 외계인 복장을 하고선 연출해서 찍은 영상들 유튜브에 검색하면 엄청 많거든요. 그래요? 네, 저 엄청 많이 보고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실험실에서 외계인 부검하는 영상 본 적이 있어요. 네, 봤어요. 그거 다 밝혀졌어요. 다 연출한 거라고. 박사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오늘 뭔가 대단한 이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박사님께서는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거 포함해서 뭐 수많은 영상과 이런 것도 보셨기 때문에 진짜로 이 UFO나 혹은 외계인이 지금 우리 지구상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전 있다고 봐요. 있다고 믿어요. 외계 생명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여기서 영상에서 찍히는 것들이 UFO냐 아니냐라고 따진다면은 저는 아닌 것들이 더 많다.
이 영상 속에 있는 이런 현상들이 예. UFO다라고 단정질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은 많이 부족해요. 왜냐? 제가 여러 가지 영상들을 샘플들을 많이 보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이걸 가지고 점 하나 가지고 하늘에 떠 있으니까 UFO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외계인과 UFO를 찾아서 또 긴 여정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견한 즉시 다시 한번 의뢰해드리겠습니다. 오실 때 점으로 찍은 거 오지 마세요. 좀 이렇게 선명하게 좀 제대로 찍힌 거. 알겠습니다. 저 감독님 저기 허블 망원경 챙겨요. 갑시다. 자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빨리 현장으로 출동해야 돼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UFO, 넌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칼 세이건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 드넓은 우주 공간에 우리밖에 없다면 그것은 엄청난 공간 낭비라고 말이야. 어쩌면 지금 과학으로 보는 세상 C를 보고 있을지도 몰라. 아쉽게도 미확인 비행 물체다 이렇게 판명이 난 영상은 없네요. 네. 보면 지금까지 뭐 어떤 국가, 뭐 기관, 연구기관에서도 이제 있다고 밝히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미확인 비행 물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아마도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 비행 물체가 외계에서 온 외계 우주선은 아닐까 하는 그 부분에 가장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미스테리이지만 상당히 기대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인간 지적 생명체한테 피납당했다고 주장되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어쨌든 주장인 거긴 하죠.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외계인이 막 돌아다니는 그런 영상 좀 어렸을 때 본 것 같거든요. 그 사건 이름이 있었는데 로즈마리 사건? 로제 파스타 사건? 로즈웰 로즈웰. 예, 맞다. 맞아요. 로즈웰 사건. 유명하죠. 네. 그 로스웰 UFO 추락 사건은 미군에서 최초로 인정한 비행 접시 추락 사건이자 마지막으로 인정된 사건인데 네. 이게 왜 그랬냐면은 추락하자마자 한 4시간 반 만에 이걸 철회했습니다. 비행 접시 추락이 아니라 기상관 측용 기구가 추락했던 것이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미군에서 최초로 인정한 사건이지만 그 이후에 명확하게 미 정부가 공개적으로 맞다라고 인정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조차도 미스테리로 남게 됐죠. 사실 그때 저는 이제 영국 유학 중이었어요. 예. 근데 새벽에 이제 전화가 와서 네. 이제 갑자기 영국에서 동영상도 구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관련된 UFO 관련된 상황도 이렇게 스케치하는 그런 목적의 다큐팀이 곧 갈 거니까 좀 도와달라. 오, 대박이다. 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네. 같이 이제 다니면서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몇 년 후에 스스로 자기들이 조작했다고 털어놔서 이게 가짜로 판명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했다가 실망을 한. 지금 이제 해외에서 벌어진 그런 사례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센터장님 우리나라에서도 이 미확인 비행 물체가 막 발견이 됐다 막 이래가지고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 사건이 이제 가평에서 촬영된 UFO 사진입니다. 맞아요. 이제 가을 전경을 스케치하기 위해서 두 노인이 참깨를 터는 털고 장면을 계시네. 딱 구름하고 가을 하늘을 하고 같이 해서 세로로 찍었죠. 그래서 1초에 한 3-4장이 찍히는 모터 드라이브 방식의 카메라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석 장이 찍혔는데 그중에 가운데 사진, 두 번째 사진에 이 미확인 비행물체로 추정되는 정확한 이미지가 찍힌 거예요. 앞과 뒤의 사진에는 없습니다. 깨끗하고. 그래서 이제 맹 교수님하고 저하고 가서 현장에서 저는 이제 필름을 먼저 검토해 봤습니다. 필름에서 이제 어떤 현상 과정에서 하자가 생긴 건지 오류가 발생한 건지를 체크해 보니까 깨끗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진이 확대된 거를 살펴보니까 비행 궤적이 나타나 있는데 네. 그것이 구름보다 훨씬 더 위쪽에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비행 물체로 추정되는 이 물체가 구름보다 훨씬 더 높은 고도에 있었다는 거죠. 네. 3.5에서 한 5.5km 사이에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당시 가을 날씨였기 때문에 구름의 그 형태가 권저군이었고 권저군 같은 경우는 이제 새털구름을 말하는데 5km에서 최종 형성이 돼요. 상당히 높은 고도죠. 그래서 고도가 나왔고 다시 저희가 센터에서 작년에 정밀 분석에 들어가니까 이 비행 속도가 초속 108km 이상. 초속. 네.
예. 1초에 108km 이상을 간다. 예.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보이지도 않지만은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직선 거리가 314km거든요. 이걸 3초에 주파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와, 그러면 이런 그 미확인 비행물체가 자주 뭐 출몰하는 지역이라든지 어떤 환경 이게 좀 공통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까? UFO가 자주 출몰하는 그 지역을 UFO 핫스팟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어떤 특정 지역에 집중 출몰하는 걸 말하죠. 네. 그래서 재밌는 거는 미 국방부가 2019년에 그 지도를 하나 발표를 하게 돼요. 거기에 이제 3군데가 핫스팟이 표시가 돼 있는데 오, 그 중에 한 군데가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 예,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 원폭이 투하된 데죠. 네. 그 부근의 서부하고 남부 쪽. 두 번째는 이제 이라크하고 시리아. 세 번째가 이제 미국의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그쪽 인근. 그렇게 핫스팟으로 이제 표시된 거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핫스팟의 특징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 가장 많이 출현하는 데가 군사기지, 주로 핵시설. 아까 말씀하셨던 네, 네. 핵항모 뭐 이런 예, 것도 포함이 되겠네요. 핵 추진 항공모함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막이라든가 인근이 그 인적이 드문 아, 그런 사막이나 평야 그런데 이제 많이 출몰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대규모 그 바닷가라든가 그런 수역에서 많이 또 집중 출몰하고요. 사람이 없는 곳. 거주하지 않는 그런 평온한 곳 그런데 이제 출몰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네. 그러니까 UFO 핫스팟으로 불리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네네. 예. 또 궁금한 거는 제보를 좀 많이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네. 제보를 받았을 때 뭐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아 이거는 미확인 비행 물체가 맞는 것 같다. 혹은 이거는 아니다. 어떻게 판독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진짜 궁금하네요. 그 판독 기준이 이제 저희 센터에서 한 3단계에 걸쳐서 필터링을 하거든요. 구도 조사를 해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찍게 됐는가, 그 물체가 처음에 출현할 때 어떤 형태였고 사라질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런 것까지 철저하게 그 인터뷰 조사를 합니다. 우와. 그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판독하기 위해서 디지털 그 포토 파일을 영상 파일을 메타 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찍힌 것이 일반적인 자연현상인지 광학현상인지 대기현상인지 천문현상인지를 가려냅니다. 예.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관계기관에 자문을 거쳐서 확인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현지 조사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3단계 과정에서도 후보 물체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최종 이거는 좀 미스테리한 미확인 비행 물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잠정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네. 여기서도 4가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부합돼서 단서가 추출되면은 이제 UFO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내리지만 그 외에는 이거는 최종적으로 기존에 잘 알려진 물체일 것 같다. 풍선이나 기구인 것 같다. 또는 이거는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너무나 영상 길이가 짧다거나 포착된 이미지가 매우 작거나 매우 멀리 있다면은 이건 분석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그냥 unidentified로 분류하는 겁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 영상은 이제 드론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그 촬영자로부터 저 드론 피사체까지 약 35m 거리에서 찍은 겁니다. 대낮에는 그래도 그 드론임이 식별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거리고 구분이 되지만은 야간이나 밤중에는 이 드론의 그 피사체가 거의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공기의 레드 플레어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마치 혜성의 꼬리처럼. 그러면서 저렇게 흰색의 꼬리가 늘어지는데 저것이 어떤 때에는 붉은색 또는 오렌지색으로 빛이 날 때가 있습니다. 네. 그건 뭐예요? 지금 이 제보 영상은요,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그 제가 프레임 단위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 물체가 별 모양이었어요. 밑에 부분에 뭐 반짝거리는 그런 반사된 듯한 광원이 보이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결론이 뭐가 판단이 되냐면 장식용이나 이벤트 할 때 쓰이는 그런 헬륨 풍선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은 이제 까만색의 검은 구체가 빠른 속도로 지금 지상에 거의 낮게 떠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라지기 직전에 그 구체 우측의 측면에 뭐 어떤 문양이 부착되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네. 연두색에 30이라는 풍선이에요. 숫자. 그 문양이 세밀하게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나풀거리는 걸 제가
찾아냈어요. 아. 그래서 저거는 풍선이다. 근데 헬륨 풍선인데 왜 날아가지 않고 정확하게 이렇게 그러게요. 직선 비행. 궤도 직선 비행을 하냐면은 저 밑에 풍선 밑에 지지대와 연결된 초소형 드론이 부착돼 있었어요. 초소형 드론에 의해서 저 풍선이 일정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와, 제보. 근데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예, 제보 받은 영상을 판독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시겠다라는 그럼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최근에는요, 그 천문학자들 사이에서도 미확인 비행 물체와 외계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한 천문학자가 내놓은 가설에 따르면 의외로 미확인 비행 물체와 외계인, 우리와 가까이에 있다고 합니다. 세티 프로젝트를 제안한 한 과학자가 내놓은 방정식이 천문학자들이 가졌던 기존의 관념을 뒤집었습니다. 인간과 교신할 수 있는 지적 외계 생명체의 수를 계산하는 방정식인 드레이크 방정식인데요. 그 방정식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최소값들을 대입하면 우리 은하내에 교신이 가능한 지적 외계 문명의 수는 20개에서 또 최대값을 대입하면 5천만 개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방정식은 답을 구한다는 의미보다 외계의 지적 생명체 탐사에서 과학자들이 생각해야 하는 다양한 개념을 고려했다는데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현재 미확인 비행물체나 외계 문명을 찾는 대표적인 연구단체는 세티 프로젝트입니다. 세티 프로젝트에는 세계적으로 내노라고 하는 천문학자들이 모여 전파 망원경과 첨단 장비들을 동원해 우주를 향한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미확인 비행물체와 외계 문명을 탐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960년대 초 칼 세이건과 프랭크 드레이크 등이 외계의 지적 존재를 찾는 세티 계획을 시작할 때 아직 외계 항성과 행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우주에서 생명체 존재가 가능한 곳에 확률적 추정치가 매우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외계 생명체, 나아가서 지적인 외계 생명체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는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천문학자들이 등장했고 바로 그 대표 주자가 하버드 대학교의 아비로브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우주에서 고립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2017년에 우리 태양계에 진입했다가 나간 오umuamura라는 성간 비행체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이 혜성이나 다른 항성계에서 온 소행성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브 교수는 그것이 인공 비행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혜성이나 소행성과 다르게 이 비행체가 태양빛을 추진력으로 이용해서 움직인다는 그런 증거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무렵 2004년에 니미츠 핵 항모 함단 UFO 사건에 영향을 받은 일련의 세티 과학자들도 지적 외계 생명체가 이미 지구에 와 있을 가능성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세티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전임 위원장 존 거츠는 외계인이 보낸 전파 신호에 우선해 지구 주변에서 외계인 탐측선을 찾아볼 때가 되었다라는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UFO 부정론자의 대표 주자가 20세기 말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지극히 보수적 학풍의 하버드 대학교 천문학과 학과장이 UFO의 존재를 옹호하는 주장을 펴는 것도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세티 계획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이 이제 UFO 연구와 세티 연구가 함께할 때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 또한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2004년에 발생했던 UFO 사건이 과학기술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미확인 비행물체는 단순한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닌
실제 우리 인류가 맞닥뜨려야 할 그런 새로운 과제입니다. 네, 이제는 미확인 비행 물체를 과학계에서 새롭게 탐구해야 할 과제로 바라보고 있네요. 네. 자, 지금까지 이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거의 이제 미확인 비행 물체를 미국에서 주로 연구하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다른 나라의 동향도 궁금하네요. 예, 뭐 어쩔 수 없이 미국이 UFO에 관한 한 뭐 원조 국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거기서는 엄청나게 난리가 났고 막 그 소동 때문에 여러 대통령들이 연루됐고 뭐 이런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1970년부터 2020년 요 사이에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UFO 조사팀이 운용하지를 않았어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지구상의 거의 유일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UFO 조사팀을 운영한 나라가 있었어요. 어딜까요? 바로 프랑스입니다. 예. 1954년에 프랑스에서 아주 그 UFO가 엄청나게 많이 목격이 되는 UFO 웨이브가 있었어요. 예, 그 중에는 뭐 구름 시가라고 그래서 시가 형태의 UFO인데 겉에 이 구름 같은 게 이렇게 쌓여 있고 거기서 조그만 UFO들이 막 튀어나와서 뭐 주변 돌아다니는 뭐 이런 것들이 목격되는 사건이 이제 뭐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있었는데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외계에서 왔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네. 예, 거기서 이제 2007년에 그걸 이제 공개를 하죠. 또 한편으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이제 영국이 있습니다. 레이크히스라는 공군기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일부를 미국에서 빌려서 거기에 이제 자기네들 그 핵 무기를 갖다 놓고 그러고 있죠. 그때에 그 주변에서 UFO가 몇 번 목격이 되고 큰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1957년인가 한 번 있었고 1980년 인근에 랜들섬이라는 이제 숲이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미확인 비행체가 착륙을 했고 그래서 그걸 조사하려고 미군 그 기지에 있던 군인들이 가서 직접 그 착륙해 있는 UFO를 뭐 목격했다. 이런 이제 말하자면 영국판 로스웰 사건이죠. 그러네요. 네, 네. 그런 게 있었던 나라가 이제 영국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영국의 국방부에서 2008년에 영국 내에서 있었던 UFO에 관한 그런 이제 대한 백서를 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까지 이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한 연구라고 하면 조금 뭔가 은밀하게 왠지 괜히 목소리 좀 낮춰야 될 것 같은 조심스럽게 은폐 연폐해가지고 막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백서 공개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대중들한테 그냥 편하게 오픈을 했나 봐요. 이미 그 미국보다 앞서서 이 UAP 자료 공개를 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예. 프랑스는 이제 미국과 달리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그 연구한 결과를 공개하는 나라입니다. 네. 그때 당시 세계 최초로 그 발표가 되는 바람에 서버가 뭐 마비됐다고 할 정도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이 비행 물체가 쉽게 간과해야 될 물체가 아니다. 이 외계에서 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러한 가설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미국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17년에 그 뉴욕 타임즈가 일대 그 특종을 퍼뜨립니다. 미 국방부가 5년간에 걸쳐서 UFO에 관한 특별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는 겁니다. 예. 첨단 항공 우주 위협 식별 프로젝트입니다. 좀 긴데요.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이 UFO가 미 국가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조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 프로젝트로 5년 동안 수행해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불씨가 이제 활활 타오르게 됐는데 그때 마침 2017년도에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가 촬영한 3개의 영상이 유출됩니다. 그 영상이 유출되면서 미 해군이 공식 인정을 했고요. 나아가서 그 다음에 미 국방부가 우리 미군에서 찍은 영상이 맞다라고 또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파만파 이것이 정계까지 퍼지게 되면서 미 의회에서 그러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UFO 기밀 정보를 내놔라, 공개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청문회까지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년 국방 수권 법안에 의해서 UAP 조사한 거를 대중들한테
공개해라. 네. 그렇게 이제 법으로 묶어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청문회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이해가 가네요. 그 교수님, 그 뭐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 미확인 비행 물체에 관련된 연구도 나라마다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같이 협력을 하면 또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유엔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그 미확인 비행 물체와 또 외계 생명체 관련한 그런 것을 유엔의 주도하에 여러 나라들이 참여해서 이제 같이 하는 그런 방안들이 굉장히 활발히 검토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협력에는 한계가 있고 뭔가 비밀리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이제 그 정보들이 쓰여질 우려가 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정보들이 민간 차원에서 또는 시민사회 차원에서 공유가 돼야 되는데 현재 그 부분은 아마도 안 될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금 연구 동향은 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이 UAP를 조사하는 팀이나 기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차원에서는 저희 한국 UFO 조사분석센터와 한국 UAP 학회 이렇게 공조해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자,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미확인 비행 물체가 무엇인지 또 세계 연구 동향은 어떤지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빠진 것 같습니다. 네. 도대체 왜 미확인 비행 물체를 연구해야 되는지 또 밝혀야 하는지 교수님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이 문제는 그 우리 인류의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 이 우주에는 우리밖에 없냐? 생명체가 우리밖에 없냐? 이 질문과 직결돼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상에 기원을 두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문명과 다른 문명, 간단히 말하면 외계 문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이 존재한다면 그거는 우리 인류의 역사라든지 철학, 종교 모든 부분에서 일대 변혁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질문인데요. 좀 가벼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두 분은요, 만약에 미확인 비행 물체 혹은 거기 안에 있는 뭐 미확인 뭐 생명체 혹은 아무튼 어떤 존재를 만났어요. 제일 먼저 어떤 이야기 혹은 어떤 행동을 하고 싶으실까요? 우리 교수님. 저는 뭐 아무래도 과학자니까요. 네. 현재 인류가 굉장히 궁금한데 못 푸는 과학 문제를 좀 질문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반중력이라는 게 과연 가능하냐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영생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생명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뭐 가능한다든지 네. 뭐 이런 질문 하지 않을까요? 오. 그거에 답을 구하면 저는 바로 노벨상을 받겠죠. 역시 과학자다운 질문. 원하시는 게 있으시군요. 아니, 그 센터장님 여쭙기 전에 혹시 우리 지화 아나운서는 뭘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노화를 막는 법, 뭐 그런 거. 이제 체력을 똑같은데. 비슷하네요, 예. 교수님과. 제작진 중에 격하게 공감하는 분들이 있는 것 네네. 같은데. 이제 영상이나 사진 분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네.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공 비행하거나 호버링 한다면은 저는 선명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비행 물체의 사진을 찍고 싶고요. 만약 이 비행 물체가 지상에 착륙한다거나 그 착륙한 물체 안에서 NHI 비인간 지적 존재가 나와서 저하고 컨택 이루어진다면 저는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들은 어디서 왔느냐? 발진지를 말하는 거죠. Where are you from? Yeah. 그렇죠. 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구에 오게 됐는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당신들의 과학기술이 우리 지구의 과학기술보다 년으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의 갭이 있는가? 몇천 년을 앞서갔는가? 예를 들면 그 세 가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두 분 진짜 학자 맞으시네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어려운 질문 안 할 것 같으면 저한테 한번 역으로 물어봐 주세요. 우리 MC 분께서는 만약 그런 존재와 컨택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걸 묻고 싶습니까?
나랑 사귈래? 딱 이거 하나 물어볼 것 같은데. 에이. 왜냐면 지구상에 제 짝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예. 급격히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함께 이제는 미확인 비행물체, 외계인에 대한 연구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정말 미확인 비행물체의 실체가 밝혀질지 과학으로 보는 세상 C에서도 주목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과학을 파헤치는 남자. 과학을 가장 사랑하는 남자. 나 김기환. 나만 믿고 보시라.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을 이해할 수 있으리니.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 짜잔! 자, 여러분. 이 반지가 말이죠. 무려 46억 년 전 불시에 지구에 떨어진 외계의 존재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절대 반지? 절대 아니고요. 바로 금입니다. 사실 이 금은요, 지구상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금속이라는데요. 그렇다면 금은방 사장님들은 다 외계인? 이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별이 탄생할 때 벌어지는 융합 현상에서 만들어지는 최고 무거운 원소는 바로 철인데요. 이 철보다 무거운 원소인 금을 만들기 위해선 별이 폭발해야만 합니다. 이 무거운 중금속류는요,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질량의 별이 초신성 폭발로 생을 마감할 때, 그리고 이 초신성이 폭발하고 남은 잔해인 중성자들끼리 충돌할 때 생성되는데요. 바로 이때 금도 생겨난 거죠. 뿐만 아니라 백금과 우라늄도 이때 생겨났다고 합니다. 중성자별 2개가 충돌할 때 만들어진 금의 양은 목성의 질량, 그러니까 지구 질량의 약 300배라는데요. 요즘 금값이 얼마?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금은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주 먼지와 소행성에 섞여 있었고요. 이후 지구가 탄생할 때 충돌하면서 이 금들이 모여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이 금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이 금반지가 사실은 우주의 조각인 셈이죠. 자자, 오늘 한번 집에 묵혀둔 우주의 흔적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과학을 가장 사랑하는 남자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였습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 오늘은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환 씨, 뭐 찍는 거예요? 아니 오늘 뭐가 좀 아니 지금 미확인 비행물체 얘기를 하니까 저도 혹시 압니까? 여기 안에도 있을지 모르가지고 잠깐만. 외계인 있는 거? 작가님이구나. 죄송합니다. 네. 이게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성공만 하면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거예요. 저도 노벨상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예. 자,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교수님? 네, 오늘 지금까지 방송에 이렇게 나와갖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가감없이 한 적이 오늘 같은 날이 없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예. 네. 센터장님 어떠셨어요? 네, 오늘 KBS의 그 과학으로 보는 세상 프로그램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질문 자체가 과학적이고 객관성을 띈 질문이었길래 좋은 알짜배기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예. 오늘 그 어느 때보다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진진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See.